저 작년에 결혼했고 올해 남편이 죽었어요. 교통사고요. 도주는 입에 문 육회를 꿀꺽 삼키지도 뱉지도 못한 채 눈만 껌뻑거렸습니다. 여자는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에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남편 죽은 이야기를 이렇게 해맑게 하는 여자가 어디 있답니까? 그녀가 결정타를 날립니다. 보험금이랑 상속으로 대충 100억 정도 남았고요. 100억이요. 그 단어가 도준의 귀에 꽂히는 순간 기침이 뚝 멈췄습니다. 도준은 휴지로 입을 닦으며 짐짓 점잖은 척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아이고, 참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근데 그 귀한 이야기를 왜 초면인 저한테 하십니까? 혹시 제가 돌아가신 남편분이랑 닮았습니까? 유나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남편은 잘생겼었어요. 그쪽은 그냥 뻔뻔하게 생겼고요. 도준이 기가 차서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말씀이 좀 심하시네. 그럼 왜 저한테 말을 건 겁니까? 유나가 도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랑 계약 결혼하실래요? 일당 50만 원. 숙식 제공. 기간은 6개월. 도준은 마시던 물을 뿜을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랍니까? 그는 특유의 능글맞은 사회자 톤으로 대꾸했습니다. 저기요, 사모님. 지금 몰래카메라 찍습니까? 저 그런 거 딱 질색인데. 아니면 도를 아십니까? 그런 건가? 저 조상님 덕 볼 생각 없거든요. 일당 50만 원. 계산기가 도준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갑니다. 한 달이면 1,500만 원이고 6개월이면 9천만 원입니다. 결혼식 사회를 600번은 봐야 벌 수 있는 돈이지요. 순간 도준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산전수전 다 겪은 40년 인생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지요. 미끼가 좋으면 낚싯바늘은 더 날카로운 법입니다. 도준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정색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 돈 좋아하지만 미친 사람 돈은 안 받습니다. 그리고 저 비위 약해서 아무나 하고 결혼 안 합니다. 도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결혼식 사회만 200번째, 남의 행복만 외쳐주다 정작 본인은 빚과 고독사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는 40세 노총각 박도준. 어느 날 그가 사회를 보던 결혼식장에서 기묘한 하객 서윤아를 만났습니다. 혹시라도 저 여자가 쫓아올까봐 걸음을 재촉했지요. 결혼식장 로비를 빠져나오니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우산도 없습니다. 처량하기 그지없는 신세입니다. 남들은 비싼 외제차 타고 슝슝 빠져나가는데 도주는 축의금 봉투 젖을까봐 품에 꼭 안고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양복 주머니 안에서 휴대폰이 징징 울려댑니다. 발신자를 확인한 도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3글자. 김물주. 그의 집주인이었습니다. 받지 않아도 무슨 용건인지 뻔합니다. 밀린 월세 내라는 독촉이겠지요. 안 받으면 찾아올 게 뻔하니 도준은 한숨을 푹 쉬며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제가 지금 막 입금하려고 은행 가는 길인데 비가 와서 차가 좀 막히네요. 하지만 상대방은 변명을 들어줄 기분이 아닌가 봅니다. 수화기 너머로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박씨 이번 주까지 안 비우면 짐 다 밖으로 뺄 거야. 보증금 다 까먹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버티고 있어. 당장 방 빼.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습니다.
뚜뚜뚜. 끊어진 전화기를 든 도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비는 더 거세게 쏟아지고 지나가는 택시가 튀긴 흙탕물이 도준의 낡은 구두를 덮쳤습니다. 아씨 진짜 더럽게 안 풀리네. 도준은 하늘을 원망하듯 올려다보았습니다. 40살 먹도록 집 한 칸 없이 월세 낼 돈 50만 원이 없어서 쫓겨날 판입니다.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당장 오늘 밤 잘 곳이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때 도준의 머릿속에 아까 그 여자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일당 50만 원. 숙식 제공. 숙식 제공. 따뜻한 밥과 잠잘 곳. 지금 도준에게 그보다 더 달콤한 유혹이 있을까요? 도준은 자기도 모르게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아까 그 여자가 식탁 위에 올려두고 간 명함 혹시 챙겼던가요? 기억을 되살려 봅니다. 아, 챙기지 않았습니다. 미친 여자라고 무시하고 그냥 나왔으니까요. 도준은 빗물에 젖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으이구 이 등신아. 굴러들어온 복을 제 발로 차냐. 그는 젖은 구두를 끌고 다시 예식장 쪽으로 다급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그녀가 있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저 멀리 예식장 입구에 낯익은 드레스가 보입니다. 건강한 삶과 즐거운 인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가 건강과 재물의 기운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빗속에 우산도 없이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마치 갈 곳을 잃은 아이처럼 멍하니 서 있는데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그녀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 섭니다. 차 뒷좌석 문이 열리고 험상궂게 생긴 사내들이 내립니다. 경호원일까요? 아니면 깡패일까요? 그들은 유나에게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는 척하더니 억지로 그녀를 차에 태우려 합니다. 유나가 팔을 뿌리치며 저항하는 게 보입니다. 이거 나요. 안 간다니까요. 도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단순한 부잣집 과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복잡하고 위험하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평소에 도준이라면 절대 끼어들지 않았을 겁니다. 남의 싸움에 끼어들면 뼈도 못 추린다는 게 그의 인생 철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의 귀에는 빗소리와 함께 집주인의 고함 소리가 겹쳐 들립니다. 방빼. 그리고 동시에 일당 50만 원이라는 환청이 고막을 때립니다. 도준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저 차가 떠나면 50만 원도 잠잘 곳도 인생 역전의 기회도 영영 사라집니다. 죽은 남편이 남긴 100억. 그 돈을 노리는 누군가들이 저 여자를 위협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저 여자가 필요한 건 달달한 연애가 아니라 든든한 방패막이가 아닐까요? 도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00번의 결혼식 사회로 다져진 뻔뻔함과 순발력. 그거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박도준이 제일입니다. 검은 세단의 문이 닫히기 직전 도준의 손이 문을 턱 잡았습니다. 사내들이 놀란 눈으로 도준을 쳐다봅니다. 유나의 텅 빈 눈동자가 도준을 향합니다. 도준은 빗물에 젖은 앞머리를 쓸어넘기며 세상에서 가장 비즈니스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기요. 형씨들. 아직 계약서 도장 안 찍었잖아요. 사내 중 우두머리처럼 보이는 자가 인상을 구기며 소리칩니다. 뭐야 당신. 어서 안 꺼져. 도준은 유나를 바라보며 윙크를 날렸습니다. 아주 느끼하고 아주 뻔뻔하게요. 나, 이 여자 약혼자입니다. 자기야 많이 기다렸지. 순간 유나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도준은 직감했습니다. 이 거짓말이 제 인생 최악이자 최고의 쇼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제 40살 노총각 박도준은
100억이라는 거대한 태풍의 눈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문이 있습니다. 열면 희망이 보이는 문과 열면 지옥이 펼쳐지는 문. 도주는 방금 유나의 검은 세단 뒷좌석 문을 열고 탔습니다. 과연 이 문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빗속에서 유나를 위협하던 사내들은 도준이 약혼자라며 뻔뻔하게 등장하자 잠시 주춤했습니다. 보는 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장 입구에는 하객들이 오가고 있었고 덩치 큰 사내들이 여자를 억지로 끌고 가는 모양새는 누가 봐도 범죄 현장이었으니까요. 우두머리 사내가 도준의 얼굴을 뚫어지라 쳐다보더니 바닥에 침을 퇴뱉고는 물러났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만약 그곳이 인적 드문 뒷골목이었다면 도준은 지금쯤 빗물 대신 핏물을 뒤집어 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차 문이 닫히고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차 안은 정막 강산입니다. 가죽 시트 냄새와 은은한 디퓨저 향기가 섞여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겼지만 공기는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웠습니다. 도준은 젖은 양복을 털며 옆자리에 앉은 유나를 곁눈질로 훔쳐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깡패들에게 끌려갈 뻔한 여자치고는 너무나 평온합니다. 아니 평온하다기보다는 감정이 말라비틀어진 사람 같았습니다. 도준이 정막을 깨고 특유의 넉살을 부렸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그 깍두기 형님들 표정 썩는 거 봤습니까? 내가 이래봬도 대학로 연극판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유나는 창밖만 바라보며 대꾸가 없습니다. 도준은 머쓱해져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근데 그 50만 원은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아까 보니까 지갑도 두둑하시던데. 그제야 유나가 고개를 돌려 도준을 봅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어두운 우물 같습니다. 입 다물어요. 시끄러우니까. 단호합니다. 도준은 입을 합 다물었습니다. 그래도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50만 원. 오늘 하루 일당이면 밀린 월세를 내고도 남습니다. 거기다 숙식 제공이라니 이보다 더 좋은 꿀알 바가 어디 있겠습니까? 차가 한강 다리를 건너 강남의 부촌으로 진입했습니다. 높은 빌딩 숲을 지나 도착한 곳은 TV 드라마에서나 보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습니다. 이름도 찬란한 헤라 팰리스. 경비원들이 거수 경례를 하며 차단기를 열어줍니다. 도준은 입을 떡 벌리고 창밖을 구경했습니다. 이야, 나 살다 이런 데를 다 와보네. 현관문이 열리고 도준은 유나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압도당했습니다. 운동장만 한 거실 바닥은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고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보석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준은 젖은 구두를 벗기가 미안할 정도로 깨끗한 현관에서 쭈뼛거렸습니다. 와, 여기 혼자 살아요. 축구해도 되겠네. 도준이 감탄하며 거실로 한 발짝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빅. 어디선가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도준이 소리나는 쪽을 쳐다보니 거실 구석 천장에 달린 검은색 도명 카메라가 자신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주방 쪽에도 복도 끝에도 심지어 소파 뒤쪽에도 카메라 렌즈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십 개의 눈동자가 도준을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준이 등골이 오싹해져서 물었습니다. 저기요, 유나 씨. 여기 혹시 방송국 스튜디오입니까? 카메라가 왜 이렇게 많아요? 리얼리티 예능 찍어요. 유나가 겉옷을 벗어 던지며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시댁에서 달았어요. 제가 딴짓 하나 안 하나 감시하려고요. 도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댁에서 며느리 집에 CCTV를 달았다니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집안을 도배해 놨습니다. 이건 집이 아니라 감옥입니다. 화려한 인테리어로 치장된 최첨단 감옥. 도주는 그제야 윤아가 왜 식장에서 그런 제안을 했는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습니다. 100억이라는 돈은 공짜로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숨막히는 감시와 억압을 견뎌낸 대가였던 겁니다. 윤아는 냉장고에서 생수 한 병을 꺼내 마시며 식탁 위에 종이 한 장을 툭 던졌습니다. 계약서예요. 읽어보고 사인해요. 도주는 쭈뼛거리며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종이에는 계약 결혼에 관한 조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1조 을 박도주는 갑 서윤아의 공식적인 연인 행세를 한다. 제2조 을은 갑의 신변을 보호하고 시댁 식구들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한다. 제3조 을은 갑의 허락 없이 신체 접촉을 할 수 없다. 위반 시 손모가지. 도준이 제3조를 읽다가 흠칫했습니다. 손모가지라니요. 이거 너무 살벌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부 행세하려면 손도 좀 잡고 어깨 동무도 하고 그래야 리얼하지 않겠어요. 윤아가 도준을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연기만 하라고 했지 진짜로 즐기라고는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요. 내 돈 보고 허튼 수작 부리면 그땐 위약금 10배예요. 도준은 입맛을 다셨습니다.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장 갈 곳 없는 도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는 볼펜을 들어 사인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띠띠띠띠. 현관문 도어록이 요란하게 울리더니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남의 집 문을 제 집처럼 열고 들어오는 사람. 도준과 윤아의 시선이 동시에 현관으로 쏠렸습니다. 화려한 모피 코트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주렁주렁 매단 중년 여성이 구두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아까 식장 앞에서 봤던 험상궂은 사내 2명이 병풍처럼 서 있었습니다. 윤아의 시어머니 나 여사였습니다. 나 여사의 눈매가 매섭게 찢어졌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있는 도준을 발견하고는 마치 바퀴벌레를 본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너 이 계집애. 내가 얌전히 있으라고 했지. 어디서 또 천박하게 외간 남자를 집구석에 끌어들여.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사내질이야. 나 여사의 목소리는 하이톤이었고 쇳소리가 섞여 있어 듣는 사람의 고막을 긁었습니다. 윤아는 익숙한 듯 고개를 돌렸지만 쥐고 있는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주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최종 보스구나. 나 여사가 도준에게 다가와 삿대질을 했습니다. 넌 또 뭐야?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야. 돈 냄새 맡고 왔니? 당장 안 꺼져. 나 여사가 도준의 정강이를 뾰족한 구두코로 걷어찼습니다. 아! 도준이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었습니다. 아픕니다.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아픕니다. 50만 원 받으려다 정강이 뼈나가게 생겼습니다. 도준은 순간 욱하는 마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지 사람을 이렇게 막대하다니요. 그는 윤아를 쳐다보았습니다. 윤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처량해 보였습니다. 도준의 오지랖 레이더가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서 20년 전 연극 영화가 시절 배웠던 메소드 연기 이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찌질한 사회자 박도준이 아니라 재벌 2세 박도준이다. 도준은 아픈 정강이를 문지르던 손을 멈추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나 여사를 향해 아주 거만하고도 여유로운 미소를 날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요.
아이고, 어머님 되십니까? 말씀이 아주 찰지시네요. 초면에 정강이부터 까시는 걸 보니 성격이 화끈하십니다. 나 여사가 기가 막히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뭐 어머님, 누가 내 어머니야? 너 뭐하는 놈이야? 제비니? 도주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비라니요. 섭섭하게. 저를 모르십니까? 아기야, 제가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사교계의 얼굴을 아직 안 비쳤죠. 도주는 뒷짐을 지고 거실을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시선 처리 손동작 발걸음 하나하나가 아주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LA에서 유통업 크게 하고 있는 제임스 박입니다. 아, 한국 이름은 박도준이고요. 우리 유나 씨랑은 미국에서 유학할 때부터 아주 각별한 사이였죠. 물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LA 유통업이라 해봤자 이태원 피자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 했던 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나 여사는 도준의 뻔뻔한 태도에 살짝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보통 남자라면 자기 기세에 눌려 도망갔을 텐데 이놈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맞받아치니까요. 나 여사가 눈을 가늘게 뜨고 도준을 스캔했습니다. 구두는 낡았고 양복은 싸구려입니다. 흥? 어디서 사기를 쳐? 꼴을 보아하니 어디 노숙자 쉼터에서 막 나온 몰골인데 LA 유통업.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도주는 당황하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아, 이 옷이요. 이게 요즘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빈티지 룩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매일 똑같은 옷만 입었잖아요. 진짜 부자는 거칠애에 신경 안 쓰는 법이죠. 어머님처럼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건 뭐랄까 좀 올드하달까. 도준이 나 여사의 진주 목걸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쯧쯧 혀를 찼습니다. 나 여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감히 천하의 나 여사 패션을 지적하다니요. 이 미친놈이 어디서 훈계질이야. 여봐라, 얘 좀 끌어내라. 나 여사가 뒤에 서 있던 사내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사내들이 도준을 향해 다가옵니다. 위기일발의 상황. 도준은 침을 꿀꺽 삼켰지만 표정은 여전히 여유만만했습니다. 그는 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이쿠, 지금 절 끌어내시면 곤란할 텐데요. 제가 지금 막 한국 지사에 전화해서 여기 투자 좀 하라고 지시하려던 참이었거든요. 100억 정도. 100억? 그 단어에 나 여사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녀의 탐욕스러운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놈이 사기꾼인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진짜면 어쩌지 하는 의심이 든 겁니다. 원래 사기꾼과 부자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주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유나 씨가 남편 잃고 힘들다길래 제가 위로 차왔는데 집안 꼴이 이게 뭡니까? CCTV에 깡패들에. 어머님 수준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LA 교포 사회에 소문나면 참 부끄러우시겠어요. 나 여사는 분해서 입술을 파르르 떨었지만 섣불리 덤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유나를 쏘아보며 씩씩거렸습니다. 두고 보자. 내가 아주 갈 때까지 갔구나. 내 아들 돈 1원 한 푼도 못 챙길 줄 알아. 그리고 너, 제임스라고 했나? 내 뒷조사에서 뻥이면 그 입을 찢어버릴 테니까 각오해. 나 여사는 핸드백을 고쳐들고 획 돌아서 나갔습니다. 사내들도 도준을 훑어보고는 나 여사를 따라 나갔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도준은 참고 있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10년 감수했네. 등줄기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유나가 멍하니 도준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당신 뭐예요? 진짜 사기꾼이에요.
도주는 손부채질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사기꾼이라니요.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난 엘리트라고 해주죠. 맞죠? 저 마녀 같은 할머니 꼼짝 못하는 거. 유나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주 찰나였지만 얼음장 같던 그녀의 얼굴에 봄바람이 스쳐간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그 여자 앞에서 내 편 들어준 사람 당신이 처음이에요. 도주는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편 들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니. 이 여자의 인생도 참 기구합니다. 도주는 짐짓 큰 소리 쳤습니다. 뭐 이 정도 가지고. 앞으로 기대해요. 내 연기력은 갈수록 늘 거니까. 자, 그럼 아까 그 계약서 다시 가져와 봐요. 도장 찍읍시다. 도주는 식탁으로 돌아가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보지 못했던 마지막 조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10조. 계약 기간 중 갑이 사망할 경우 남은 계약금은 을에게 전액 지급한다. 도준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사망이라니요. 이게 무슨 불길한 소리입니까? 저기 유나 씨, 이 마지막 조항은 뭡니까? 죽다니요. 누가 죽어요? 유나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남편도 그렇게 갑자기 갔는데 저라고 안 그러란 법 없죠. 혹시 모르니까 넣어둔 거예요. 일종의 생명보험처럼. 도주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유나의 목소리에서 짙은 체념이 묻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어쩌면 죽을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도주는 펜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시원하게 이름을 휘갈겨 썼습니다. 박도준, 걱정 마요. 내가 당신 안 죽게 지켜줄 테니까. 돈 다 받을 때까지는 절대 못 죽어요. 알겠습니까? 도준이 계약서를 유나에게 건네자 유나가 묘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도준은 펜트하우스의 손님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 뺨치는 방이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역시나 구석에 빨간 불빛이 깜빡입니다. 감시 카메라입니다. 도주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100억은커녕 제명에 죽으면 다행이겠다. 잠이 올 리가 없습니다. 집주인의 월세 독촉보다 더 무서운 시월드 독촉이 시작됐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주는 화들짝 놀라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유나의 방 쪽입니다. 도주는 살금살금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거실은 어두컴컴했습니다. 유나의 방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유나의 목소리였습니다. 낮에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던 독한 여자가 밤이 되니 혼자서 울고 있습니다. 도주는 문고리를 잡으려던 손을 거두었습니다. 지금은 끼어들 타이밍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이 계약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는 것을요. 어쩌면 박도준 인생 최대의 난제이자 어쩌면 유일한 구원일지도 모르는 이 위험한 동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도주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천장의 카메라를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슬쩍 들어 보였습니다. 지켜봐라, 이 변태들아. 내가 너희들 다 씹어먹어줄 테니까.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도준의 입가에 비장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새벽 4시, 펜트하우스 주방에는 고소하고 느끼한 기름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면 어김없이 맡을 수 있는 전 부치는 냄새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군침 도는 냄새겠지만
며느리들에게는 지옥의 유황 냄새보다 더 끔찍한 노동의 냄새이기도 하지요. 유나는 잠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앞치마를 두르고 거대한 프라이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동태포에 밀가루를 묻히고 계란물을 입혀 팬에 올립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기름이 튀어 하얀 팔뚝에 붉은 점을 남겼지만 유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통각을 상실한 로봇 같았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 거리와 다듬어야 할 나물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이 넓은 집,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도우미, 아주머니 한 명 없습니다. 시어머니 나 여사의 언명 때문이었습니다. 죽은 남편 밥상은 감히 남의 손 타게 하지 말라는 고귀하신 뜻이랍니다. 물론 그 고귀한 뜻은 며느리의 골수를 빼먹겠다는 소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렸습니다.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조차 신경질적입니다. 나 여사와 시동생 부부 그리고 시누이까지 시댁 식구 총출동입니다. 그들은 들어오자마자 유나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거실 소파를 점령했습니다. 나 여사가 혀를 찢찢 차며 소리쳤습니다. 아, 너는 애가 굼뜨게 아직도 음식 냄새를 피우고 있니? 손님들 오실 시간 다 됐는데 집안 환기도 안 시키고 뭐 하는 거야? 내 아들 굶겨 죽이려고 작정했어. 유나는 묵묵히 행주로 식탁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혼자 하느라 시간이 좀 걸려서요. 그러자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있던 시누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옳게. 혼자 하는 게 뭐 대수라고 생색이야. 우리 엄마는 옛날에 만상몸으로 시부모님 제사 다 모셨어. 요즘 것들은 엄살이 심해서 원. 시동생이라는 작자는 한술 더 뜹니다. 형수님, 저번 제사 때 보니까 산적이 좀 짜더라. 오늘은 간 좀 잘 맞춰봐요. 형이 저염식 좋아했잖아. 죽은 형의 입맛까지 들먹이며 타박입니다. 방 안에서 자는 척 이 모든 상황을 엿듣고 있던 도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 인간들이 정말 인간인가 싶습니다. 남편 죽고 혼자 사는 형수한테 위로는 못해줄 망정 와서 갑질이라니요. 도주는 당장 뛰쳐나가서 소금을 한 바가지 뿌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주인공은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해야 빛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나갔다가는 저 꼴불견들에게 아침밥도 못 얻어먹고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도주는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걸 억누르며 방문 틈으로 거실을 노려보았습니다.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질 듯 푸짐합니다. 유나가 밤새 만든 전과 나물 탕국이 김을 모락모락 피어올리고 있었습니다. 병풍이 처지고 향이 피어오르자 거실은 엄숙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나 여사를 필두로 시댁 식구들이 줄지어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정작 상주여야 할 유나는 저 뒤쪽 부엌과 거실의 경계선에 투명 인간처럼 서 있습니다. 절을 올릴 자격조차 주지 않는 겁니다. 나 여사가 절을 마치고 술을 따르며 곡을 하는 척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에는 슬픔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고 오로지 돈 냄새만 났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저런 독한 년 만나서 제명에 못 살고 먼저 가서 이게 무슨 꼴이니? 내가 남겨준 보험금은 애미가 잘 지켜서 내 동생 장가 보낼 때 보태마. 걱정 말고 푹 쉬어라. 죽은 아들 앞에서 보험금 이야기를 하고 동생 장가 미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제사가 아니라 유산분배 회의나 다름없습니다. 유나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구들은 제사상에 올랐던 음식들을 거실 테이블로 옮겨놓고 왁자지껄 떠들며 젓가락질을 시작했습니다. 야, 이 점 맛있다. 역시 음식은 손맛이라니까. 엄마 나 갈비찜 더 줘. 자기들끼리 씹고 뜯고 맛보고 즐깁니다. 하지만 유나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엌 싱크대 앞에서 남은 음식 찌꺼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나 여사가 닭다리를 뜯으며 유나에게 소리쳤습니다. 너는 거기서 뭐하니? 냉장고에 있는 김치 좀 꺼내와라. 그리고 국이 식었잖아. 좀 데워오고. 유나는 네 하고 대답하고는 힘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문이 쾅 열리고 도준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아주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물론 제임스 박이라는 설정에 맞춰 넥타이는 매지 않고 셔츠 단추를 2개쯤 풀어 해친 느끼한 스타일이었습니다. 도준은 성큼성큼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꽂혔습니다. 나 여사가 먹던 닭뼈를 내려놓으며 인상을 썼습니다. 너는 또 왜 튀어나와? 남의 집 제사에 끼어들지 말고 방에 처박혀 있으라고 했잖아. 도준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그는 식탁 위에 놓인 숟가락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숟가락 머리 부분을 손으로 감싸 쥐더니 마치 마이크 테스트를 하듯 입에 갖다 댔습니다. 아, 마이크 테스트. 1, 2, 1, 2. 식사들 맛있게 하고 계십니까? 시동생이 어이없다는 듯 비웃었습니다. 뭐야 저 미친놈은. 형수 기둥서방이라더니 수준하고는. 도준은 씩 웃었습니다. 그리고 숟가락 마이크를 시동생의 코앞에 들이댔습니다. 형님 제사상에 올린 고기가 목구멍으로 잘 넘어갑니까? 아주 꿀맛인가 보죠. 시동생이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자식이 돌았나? 도준은 재빨리 몸을 돌려 이번에는 나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아까 곡소리가 아주 구성지시던데요. 아이고, 내 돈 아이고, 내 돈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들 걱정은 하나도 안 하시고 돈 걱정만 하시니 저승에 있는 남편분이 참 흐뭇해 하시겠습니다. 나 여사가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놈 당장 안 끌어내. 하지만 경호원들은 문 밖에 있었고 집 안에는 여자들과 비실한 시동생뿐이었습니다. 도준은 식탁 중앙에 숟가락을 쾅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그릇들이 달그락거렸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준이 특유의 쩌렁쩌렁한 사회자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2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진짜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도준은 성큼성큼 부엌으로 걸어가 구석에 서 있는 유나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유나가 놀란 토끼 눈으로 도준을 쳐다보았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내가 밥값 하게 해줄 테니까. 도준은 유나를 끌고 와서 상석인 나 여사의 바로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나 여사가 기겁을 하며 옆으로 비켜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감히 시어머니 겸상을 해. 도준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제임스 박의 고향인 LA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거기서는 요리를 한 셰프가 가장 존경받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이 많은 음식을 혼자 다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귀신입니까? 아니면 접니까? 도준이 유나의 앞에 밥그릇과 국그릇을 끌어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맛있는 갈비찜과 전을 유나의 밥 위에 수북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자 드세요. 많이 드세요. 이 집에서 밥 먹을 자격 있는 사람은 일 안 하고 입만 산 사람들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한 유나 씨뿐입니다. 신우이가 발끈해서 소리쳤습니다.
야, 너 웃긴다. 며느리가 시집와서 제사 모시는 건 당연한 도리야. 어디서 서양 물 좀 먹었다고 유세를 떨어. 도준이 신우이를 향해 윙크를 날렸습니다. 오마이갓. 도리라니요. 조선시대에서 오셨습니까? 그럼 그 도리에 맞게 제가 하나 제안하죠. 원래 제사는 장남이 모시는 겁니다. 장남이 죽었으면 차남이 모셔야죠. 내년부터는 우리 처남이 앞치마 두르고 전 부치시죠. 유나 씨는 손님이니 절만 하고 갈비 뜯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시동생이 펄쩍 뛰었습니다. 내가 전을 왜 부쳐?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게. 그럼 남자 구실을 똑바로 하시든가요? 형 죽고 형수 혼자 있는데 와서 위로금은 못 줄망정 음식 타박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게 남자입니까? 제가 볼 땐 그냥 밥벌레 같은데. 뭐 밥벌레? 시동생이 주먹을 휘두르려 하자 도준이 날렵하게 피하며 그의 엉덩이를 발로 툭 찼습니다. 시동생이 꼴사납게 앞으로 고꾸라지며 잡채 그릇에 얼굴을 박았습니다. 철퍼덕.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신우이는 비명을 지르고 나 여사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이고 나 죽는다. 저놈이 나를 죽이네. 경찰 불러 경찰. 도준은 여유롭게 숟가락을 다시 들고 나 여사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어머님 경찰 부를까요? 부르면 좋죠. 경찰 와서 CCTV 다 돌려보면 아주 재미있겠네요. 며느리 학대하고 감금하고 협박한 거 뉴스에 나오면 헤라 팰리스 집값 참 많이도 오르겠습니다. 집값. 그 단어는 마법의 주문이었습니다. 나 여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뒷목 잡던 손이 민망할 정도로 빨랐습니다. 그녀는 이를 갈며 식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가자. 더 있다가는 내가 암 걸려서 죽겠다. 밥맛 다 떨어졌어. 나 여사는 핸드백을 챙겨 들고 유나를 쏘아보았습니다. 너 오늘 일 절대 안 잊어버린다. 두고 봐. 시댁 식구들은 폐잔병처럼 쫓기듯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잡채 범벅이 된 시동생도 씩씩거리며 나갔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난장판이 된 식탁과 멍하니 앉아있는 유나 그리고 숟가락을 든 도준만이 남았습니다. 도준은 긴장이 풀린 듯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연기도 체력이 있어야 하지. 도준은 유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밥그릇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쌀밥 위에 도준이 올려준 갈비찜이 놓여 있습니다. 유나 씨 뭐해요? 식기 전에 얼른 먹어요. 나 배고파 죽겠어요. 같이 좀 먹읍시다. 도준이 뻔뻔하게 유나의 맞은편에 앉아 밥을 크게 한 숟가락 퍼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은 있네. 간이 딱 맞구만 뭘 짜다고 난리야. 오물오물 씹는 도준의 볼이 다람쥐처럼 불룩했습니다. 유나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물을 한 모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위장을 녹입니다.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으며 먹는 밥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제사 때는 밥 한 번 편하게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생판 남인 이 사기꾼 같은 남자가 밥을 챙겨줍니다. 유나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밥그릇 위로 떨어졌습니다. 도준이 그걸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아니 왜 울어요? 밥에 소금 치는 겁니까? 짜게 먹지 말라면서요. 도준이 휴지를 뽑아 유나에게 툭 던져주었습니다. 울지 말고 씹어요.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는데 산 사람은 더 잘 먹어야죠. 그리고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 해요.
저 독사 같은 할망구 또 올 텐데 그때는 밥심으로 이겨야지. 유나는 휴지로 눈물을 훔치고 밥을 입안 가득 밀어 넣었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도준의 말대로였습니다. 살아야겠습니다. 살아서 저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내 돈을 지켜야겠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앉아 개걸스럽게 전을 집어먹는 이 남자 박도준. 어쩌면 이 남자가 내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맛있네요. 유나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준이 씩 웃으며 동태전 하나를 유나의 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원래 맛집 감별사입니다. 자, 이것도 먹어요. 많이 먹고 살 좀 쪄요. 그래야 오태가 나지. 두 사람은 난장판이 된 거실에서 서로의 밥그릇을 채워주며 늦은 아침을 먹었습니다. 창밖에는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 거실. 100억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지독한 외로움. 도준은 그 외로움의 깊이를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평생을 군중 속에서 고독하게 살아왔으니까요. 도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녁이나 먹으러 나갈까요? 빗소리가 우산을 때리는 소리가 타닥타닥 들렸습니다. 뭐 먹고 싶은데요? 뜨끈한 국밥이나 한 그릇 사주쇼. 유나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래요. 특으로 사줄게요. 두 사람은 하나의 우산을 쓰고 빗속을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우산 안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보면 영락없는 연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훈훈한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강남경찰서. 도준이 전화를 받자마자 경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도준 씨 되십니까? 본인 명의로 된 대포 통장이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서로 나와주셔야겠습니다. 도준의 발걸음이 뚝 멈췄습니다. 유나가 의아한 듯 쳐다보았습니다. 왜 그래요? 누구예요? 도준은 전화를 끊지 못한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어둠 속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불빛이 번쩍이며 두 사람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법칙 다들 아시죠? 행복해지려는 찰나 반드시 불행이 찾아온다. 도준과 유나의 계약 연애는 시작부터 수갑을 차게 생겼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얄궂습니다. 방금 전까지 따뜻한 순대 국밥을 기대하며 입맛을 다시던 남자가 지금은 차가운 스테인리스 책상 앞에 앉아 설렁탕도 못 얻어먹는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강남경찰서 취조실. 형광등 불빛이 창백하게 도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준의 손목에는 은팔찌 안이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형사가 서류 뭉치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도준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도준이 억울해서 미치겠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형사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대포 통장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제 전 여친이 훔쳐간 명의로 만든 거라니까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형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박도준 씨, 지금 대포 통장 따위가 문제가 아니야. 당신 이름으로 된 차, 그 차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형사가 사진 한 장을 도준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찌그러진 검은색 세단과 피 묻은 아스팔트 바닥이 찍힌 참혹한 사진이었습니다. 6개월 전 강남 사거리 교통사고. 피해자는 H그룹 장남. 가해 차량은 뺑소니 이후 전소됨. 그 가해 차량 명의자가 바로 당신 박도준이야. 도준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6개월 전이라면 유나의 남편이 죽은 그 사고입니다. 그런데 그 사고를 낸 차가 내 명이라고요.
도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주 그 여자가 도대체 내 명의로 무슨 짓을 저지르고 다닌 걸까요? 단순히 돈 몇 푼 떼먹은 게 아니라 살인 사건에까지 연루시켜 놓은 겁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저는 차도 없어요. 면허도 장롱 면허 10년 차라고요. 엑셀이랑 브레이크 위치도 헷갈리는 사람한테 뺑소니라니요. 변명은 판사 앞에서 하시고 일단 살인 방조 및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도주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100억 과부 꼬셔서 인생 역전 좀 해보려다 살인자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썩게 생겼습니다. 그때 취조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서윤아였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시어머니 나 여사와 변호사 군단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나 여사의 표정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윤아의 어깨를 잡으며 가증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봤지 윤아야. 내가 뭐라니. 근본 없는 놈들은 믿을 게 못 된다고 했지. 내 남편 죽인 차 주인이 바로 이놈이야. 세상에 원수를 집안에 들이고 밥까지 먹여줘. 너도 참 속도 없다. 나 여사의 말은 뱀의 혀처럼 윤아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윤아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준은 간절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윤아 씨, 아닙니다. 저 여자 말 믿지 마요. 나 억울해요. 4명에 도용당한 겁니다. 나 여사가 빽소리를 질렀습니다. 닥쳐 이 살인자 놈아. 어디서 아가리를 놀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나 여사는 형사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형사는 헛기침을 하며 윤아에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씨, 남편분 사고 기록과 박도준 씨 명의 차량 기록이 일치합니다. 유감스럽지만 이 남자가 범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윤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아팠지만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아까 빗속에서 도준이 씌워주던 우산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사상 앞에서 자신을 위해 싸워주던 도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의 눈은 입보다 정직하다고 했습니다. 도준의 눈은 공포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살인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여사가 저렇게 날뛰며 도준을 범인으로 몰아가는 꼴이 수상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딱 맞춰 나타난 것도 이상했습니다. 윤아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뒤에 서 있던 로펌 대표 변호사가 네 사모님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 당장 꺼내세요. 취조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나 여사가 기가 막혀서 소리쳤습니다. 뭐? 너 미쳤니? 내 남편 죽인 놈을 풀어주라고. 윤아는 나 여사를 차갑게 쏘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아직 판결 안 났어요. 그리고 제 남편 죽인 범인은 제가 잡아요. 경찰 못 믿겠으니까 제가 직접 데리고 가서 조사할 겁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제 돈으로 고용한 제 사람입니다. 죄가 있어도 제가 벌주고 죄가 없으면 제가 지킵니다. 보석금 얼마면 됩니까? 10억이든 20억이든 낼 테니까 지금 당장 풀어줘요. 100억 과부의 위험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대한민국에서 윤아의 재력은 법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결국 도주는 불구속 수사라는 명목으로 풀려났습니다. 물론 거액의 보석금과 윤아의 신원 보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경찰서를 걸어 나오는 도준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지옥 문턱까지 갔다 온 기분이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윤아는 말 한마디 없이 앞장서서 차에 탔습니다. 도준도 쭈뼛거리며 조수석에 탔습니다.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차가 한강변 으슥한 곳에 멈춰 섰습니다. 유나가 핸들을 꽉 쥐고 도준을 노려보았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요. 당신 진짜 몰랐어요. 도준은 억울해서 가슴을 쳤습니다. 진짜 몰랐습니다. 하늘의 맹세코. 3년 전에 미주 그 여자가 내 신분증이랑 인감도장 훔쳐서 달아났어요. 나는 그게 대포차로 둔갑해서 유나 씨 남편 사고에 쓰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요. 유나는 도준의 눈을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동자는 흔들리기 마련인데 도준의 눈은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유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아요. 당신 범인 아닌 거. 도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절 믿습니까? 증거가 그렇게 떡하니 있는데 당신은 사람 죽일 위인이 못 돼요. 아까 경찰서에서 보니까 겁먹어서 오줌 쌀 뻔했던데 뺑소니는 무슨. 도준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유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해요. 시어머니가 너무 확신하잖아요. 마치 당신이 범인이 되어야만 한다는 듯이. 그 여자는 내 남편이 죽었을 때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오직 보험금에만 관심 있었지. 도준의 뇌리에 번개 같은 직감이 스쳤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혹시 나 여사가 꾸민 짓일까요? 4명의 도용한 차를 구해서 일부러 사고를 내고 나중에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소름 돋는 가설이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도준은 처음부터 설계된 희생양이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 있어요. 그 여자는 돈을 위해서라면 아들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증거가 필요해요. 경찰이 가진 증거 말고 진짜 진실을 밝혀줄 증거. 도준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유품? 남편 유품 중에 뭐 남은 거 없습니까? 보통 영화 보면 죽기 전에 다잉 메시지 같은 거 남기잖아요. 경찰이 다 뒤져서 가져갔어요. 남은 건 시댁 창고에 처박혀 있는 잡동사니 박스 몇 개뿐이에요. 그거라도 봅시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죠. 두 사람은 즉시 펜트하우스가 아닌 시댁의 본가로 향했습니다. 나 여사가 아직 경찰서에서 뒤처리를 하느라 집에 들어오지 않은 틈을 타야 했습니다. 유나는 시댁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도둑고양이처럼 잠입한 두 사람은 지하실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에 유나 남편의 이름이 적힌 박스가 보였습니다. 도준이 박스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옷가지, 책, 낡은 골프채 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준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없네. 없어. 정말 아무것도 없나? 도준이 실망하며 책 한 권을 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책 사이에 끼워져 있던 낡은 카세트 테이프 케이스가 툭 떨어졌습니다. 나훈아 골든 베스트. 촌스러운 트로트 메들리 테이프였습니다. 도준이 피식 웃었습니다. 남편분이 트로트 좋아하셨나 보네요. 나훈아라니 취향 참. 그런데 유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니요. 남편은 클래식만 들었어요. 트로트는 질색했어요. 도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클래식 애호가가 트로트 테이프를 가지고 있었다. 이건 위장입니다.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을 껍데기에 무언가를 숨겨놓은 것입니다. 도준은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테이프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손톱만한 검은색 칩이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 SD 메모리 카드. 블랙박스 메모리였습니다. 찾았다. 빙고. 도준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유나의 차로 돌아왔습니다. 도준은 메모리 카드를 차량 내비게이션에 꽂았습니다. 침을 꿀꺽 삼키는 긴장의 순간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어두운 밤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전면 영상이었습니다. 운전자는 윤아의 남편인 듯 했습니다. 라디오 소리가 작게 들리고 평범한 주행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뒤쪽에서 하이빔을 쏘며 달려드는 차가 보였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그 차는 미친 듯이 속도를 내며 따라붙었습니다. 쾅! 충돌음과 함께 화면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가 녹음되었습니다. 뭐야 저 차? 왜 저러는 거야? 하지만 뒷차는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들이받았습니다. 쾅!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고를 낸 차에서 내린 누군가가 다가오며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블랙박스는 성능이 좋아 외부의 소리까지 선명하게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네, 사모님. 처리했습니다. 네. 브레이크 고장으로 위장하겠습니다. 사모님. 그 단어가 도준과 윤아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목소리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확인 사살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숨은 붙어 있는데 금방 갈 것 같습니다. 도준이 윤아를 쳐다보았습니다. 윤아는 입을 틀어막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윤아는 그 목소리의 주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 여사의 운전기사이자 10년 넘게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김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시를 내린 사모님은 단 한 사람 나 여사뿐이었습니다. 단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청부 살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친어머니가 아들을 죽이라고 지시한 폐륜 범죄였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화면이 꺼졌지만 차 안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준은 주먹으로 핸들을 내리쳤습니다. 이런 미친, 짐승만도 못한 것들. 돈 때문에 아들을 죽여.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도준의 분노는 진심이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잔혹했고 이제는 자신까지 엮인 일이었습니다. 윤아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슬픔보다는 분노와 배신감에 찬 눈물이었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그 여자 내 손으로 죽여버릴 거야. 윤아가 차 문을 열고 나가려 했습니다. 도준이 황급히 그녀를 잡았습니다. 윤아 씨 진정해요. 지금 가서 따져봤자 그 여자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습니까? 오히려 증거인멸하고 우리까지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릴 겁니다. 그럼 어떡해요? 저걸 보고만 있어요. 내 남편이 살려달라고 하는데 확인 사살을 했다잖아요. 얼음처럼 차갑던 백억 과부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준은 윤아의 등을 토닥이며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이성입니다. 그리고 더 지독한 연기입니다. 도준이 윤아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맞췄습니다. 윤아 씨, 나 믿죠? 나 50만 원 받고 일하는 광대인 거 알죠? 광대는 무대 위에서 제일 무서운 법입니다. 도준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저들을 잡을 덫을 놓을 겁니다. 나 여사가 꼼짝 못하게 아주 완벽한 쇼를 보여주자고요. 어떡해요? 일단 우리 헤어집시다. 윤아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헤어지자니요. 진짜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위장 이별을 하는 겁니다. 내가 윤아 씨 돈 먹고 도망간 나쁜 놈이 되어야 나 여사가 방심할 테니까요. 적을 속이려면 나부터 속여야죠. 도준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나 여사가 쏘아 올린 공은 이제 부메랑이 되어 그녀의 목을 겨누게 될 것입니다. 진실을 알게 된 두 남녀는 이제 더 이상 계약 관계가 아닌 생사를 함께하는 공범자가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준과 윤아의 손이 굳게 맞잡혔습니다. 차창 밖으로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이번 비는 서러움의 비가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비였습니다. 와장창 헤라 팰리스 1층 로비에 도자기 깨지는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입주민들과 경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머리채가 헝클어진 유나와 짐가방 하나를 달랑든 도준이 서 있었습니다. 유나가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내 돈 보고 접근한 거였어. 사랑한다더니 다 거짓말이었냐고. 유나의 연기는 정말이지 발군이었습니다. 평소의 무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배신감에 치를 떠는 비련의 여주인공 그 자체였습니다. 도준 역시 질 수 없다는 듯 바닥에 침을 퇴뱉으며 맞받아쳤습니다. 그래. 돈 보고 접근했다. 어쩔래. 과부 주제에 돈 좀 있다고 유세 떨더니 꼴 좋다. 위자료나 내놔. 도준의 표정은 악랄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아, 역시 나는 무대 체질이야. 지금 이 딕션 들었어. 완벽해. 구경꾼들이 수군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저 남자 제비였나 봐. 저 여자도 참 팔자사납네. 남편 죽고 이상한 놈 꼬이고. 이때 하이라이트가 필요했습니다. 유나는 미리 준비해둔 생수병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도준의 얼굴을 향해 시원하게 뿌렸습니다. 자, 물이 도준의 얼굴을 강타하고 콧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준은 컥컥거리며 진짜로 기침을 했습니다. 이건 대본에 없던 내용인데 유나 씨 감정이 좀 섞인 것 같습니다. 이 더러운 자식?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유나는 도준의 정강이를 걷어차고는 획 돌아서 엘리베이터로 뛰어들었습니다. 도준은 젖은 머리를 털며 주위 사람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뭘 봐요? 싸움 구경 처음 합니까? 아, 진짜 재수없게. 도준은 짐가방을 챙겨 들고 쫓기듯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회전문을 나서자마자 도준은 기둥 뒤에 숨어씩 웃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물사대기는 좀 심했지 않나? 코 매워 죽겠네. 연기 대상감이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리얼리티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수고해요. 이 모든 광경을 2층 난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 웃고 있었습니다. 오호라, 꼴 좋다. 드디어 저 거머리 같은 놈이 떨어져 나갔구나. 역시 근본 없는 것들은 돈 문제로 깨지게 되어 있지. 나 여사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김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기사, 오늘 저녁에 회식이나 해. 골치 아픈 놈 처리돼서 내가 기분이 아주 좋으니까. 나 여사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지금 저 두 남녀가 짠 판 위에서 춤을 추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강남 뒷골목의 한 허름한 포장마차. 나 여사의 운전기사 김 씨는 혼자 소주병을 까고 있었습니다. 나 여사가 던져준 법인 카드로 긁는 술이니 안주는 제일 비싼 꼼장어로 시켰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나 여사의 온갖 더러운 심부름을 도맡아 해왔습니다. 청부살인 방조까지 저질렀으니 그의 속도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겠지요. 에이씨,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사모님은 발 뻗고 자고 나는 악몽 꾸고. 김 기사가 소주를 털어넣으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누군가 털썩 앉았습니다. 누가 봐도 사업 망하고 산이나 타러 다니는 백수 아저씨 몰골이었습니다. 바로 박도준이었습니다. 도준은 이 변장을 위해 동묘 벼룩시장에서 5,000원 주고 조끼를 샀습니다. 도준은 주인 아주머니에게 큰 목소리로 주문했습니다. 이모,
여기 소주 한 병이랑 오돌뼈 하나 주쇼. 아, 그리고 숟가락 좀 주시고. 젓가락질이 안 되네. 손이 떨려서. 도주는 일부러 김 기사가 들리게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사장놈 잘못 만나서 월급도 떼이고 이 나이에 노가다라니. 김 기사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사장 잘못 만났다는 말은 전국의 모든 을들의 공감 버튼 아니겠습니까? 김 기사가 힐끔 도준을 쳐다보았습니다. 도준은 그 시선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형씨도 혼자 왔소? 합석이나 합시다. 세상 못 같은데 술이나 같이 풉시다. 도준은 김 기사의 테이블로 넉살 좋게 옮겨 앉았습니다. 김 기사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도준이 따라주는 술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도준의 입담은 국보급이었습니다. 내가 원래는 잘 나가는 결혼식 사회자였는데 말이죠. 어떤 악덕 사모님한테 잘못 걸려서 인생 종쳤습니다. 그 여자가 돈은 많은데 인성은 개차반이라. 김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격하게 공감했습니다. 말도 마쇼. 나도 모시는 분이 있는데 아주 마녀가 따로 없소. 돈이면 사람 목숨도 파리 목숨으로 아는 여자요. 미끼를 물었습니다. 도주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아이고, 동지네 동지. 그런 여자는 지옥 안 가나 몰라. 형씨 많이 힘들겠소. 원래 더러운 일은 아랫사람 다 시키고 윗사람은 손 안 대잖아요. 김 기사는 술 기운이 오르자 혀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게 많았는지 술술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6개월 전에도 말이요. 나한테 뭘 시켰는지 알아요. 차 브레이크를 아니다. 내가 미쳤지 이런 말을. 김 기사가 황급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성이 돌아온 겁니다. 도주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더 캐물으면 의심만 살 뿐입니다. 도주는 짐짓 모르는 척 화제를 돌렸습니다. 브레이크? 아차 고장 났었나 보네. 정비하는 것도 힘들지. 자자, 한 잔 더 합시다. 오늘 내가 쏠 테니까. 도주는 김 기사에게 계속 술을 먹였습니다. 한 병, 두 병 빈 병이 늘어갈수록 김 기사의 눈은 풀려갔습니다. 도주는 슬그머니 주머니 속에 녹음기를 켰습니다. 형씨,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사람 죽으라고 시키면 진짜 할 수 있겠소? 나는 간이 콩알만해서 못할 것 같은데. 도준이 툭 던진 질문에 김 기사가 울컥해서 소리쳤습니다. 누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약점이 잡혀서 그렇지. 사모님이 내 도박 빚다 갚아주는 대신에 아들 차 좀 손보라고 해서 그까짓 브레이크 오일 좀 뺐다고 사람이 진짜 죽을 줄 몰랐지. 빙고. 걸려들었습니다. 도준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김 기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때 그 박도준인가 뭔가 하는 사람 명의로 차 대포로 만든 것도 다 사모님 아이디어라고.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완벽한 자백이었습니다. 도준은 녹음기를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이 녹음 파일 하나면 나 여사는 끝장입니다. 도준은 술에 취해 테이블에 머리를 박고 잠든 김 기사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형씨 미안하네. 콩밥 좀 먹어야겠어. 그래도 사모님보다는 형량이 적게 나올 테니 너무 원망 마죠. 도준은 김 기사를 택시에 태워보내고 자신은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접선 장소는 강남의 한 대형 찜질방이었습니다. 새벽 2시 찜질방 아이스방 앞. 도준이 식혜를 빨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 여자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유나였습니다. 그녀는 찜질복 바지를 걷어올리고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100억 과부의 아우라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도준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요, 사모님. 여기 식혜 맛집입니다. 유나는 도준의 옆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짜 노숙자 다 됐네요. 냄새나요. 좀 씻지. 이게 다 디테일입니다. 메소드 연기 몰라요. 아무튼 이거 받으세요. 도준이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유나가 이어폰을 꽂고 녹음된 내용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김 기사의 취중 진담이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유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분노와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도준은 쑥스러운 듯 코를 문질렀습니다. 고맙긴요. 일당 50만 원 값은 해야죠. 이제 나 여사 잡으러 갈 일만 남았네요. 유나는 녹음 파일을 저장하고 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해요. 나 집에 혼자 있는 거 무섭단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자꾸 밤마다 와서 유산 포기 각서 쓰라고 닥달해요. 도준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유나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도준은 무심결에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찜질방 바닥에 온기 때문인지 아니면 도준의 손 때문인지 유나의 얼굴이 발그레해졌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이틀 뒤면 끝납니다. 이틀 뒤에 뭐가 있는데요? 도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나 여사가 제일 사랑하는 둘째 아들 시동생 놈 결혼식 날 아닙니까? 그날이 바로 디데이입니다. 유나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터뜨리자고요. 그렇죠. 내가 누굽니까? 결혼식 전문 사회자 박도준 아닙니까? 내 인생 최고의 사회를 봐줄 생각입니다. 하객들 다 보는 앞에서 나 여사의 민낯을 생중계해 주는 거죠. 유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상상만 해도 짜릿했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잔칫날을 지옥의 법정으로 만드는 것.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는 없을 겁니다. 좋아요. 기대할게요. 당신의 진행 능력. 맡겨만 두세요. 식수는 파괴하고 분위기는 뒤집어 놓을 테니 주위 사람들은 그저 사이좋은 부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살인사건, 100억 유산, 복수국. 이 무거운 단어들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맥반석 계란 껍질처럼 가볍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도준은 유나의 머리에 씌워진 양머리 수건을 바로잡아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지킨다. 이 여자의 돈도 그리고 이 웃음도. 이제 두 사람은 복수라는 이름의 결혼식장으로 입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울 시내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 천장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털이 박힌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꽃값만 1억 원이 들었다는 생화 장식이 식장 전체를 뒤덮어 꽃향기에 취해 기절할 지경이었습니다. 오늘은 나 여사의 둘째 아들이자 유나의 시동생인 박철수의 결혼식 날입니다. 나 여사는 금사로 수놓은 최고급 한복을 입고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번들거렸습니다. 큰아들의 보험금과 유나에게서 뺏으려던 유산으로 이 성대한 잔치를 벌였으니 기분이 날아갈 듯 했겠지요. 하객들이 줄을 지어 축의금을 내고 나 여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아주 훤칠하네요. 어머, 사모님 한복이 너무 고와요. 역시 귀티가 흐르십니다. 나 여사는 우아하게 부채를 흔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호호, 감사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집안에 복이 넘치네요. 큰애가 같지만 둘째라도 잘 살아야지 않겠어요. 큰아들을 제 손으로 보내놓고 복타령이라니 정말이지 소름 끼치는 강철 멘탈입니다. 구석에는 유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복 같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시동생 결혼식에 예의가 아니라고 수군거렸지만 유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누군가의 결혼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장례식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 여사가 유나에게 다가와 쏘아붙였습니다. 너는 표정이 왜 그래? 시동생 장가가는 날 초상집 분위기 낼 거야. 옷꼬라지는 또 그게 뭐니? 재수없게. 유나는 싸늘하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재수는 어머니가 없으시죠. 큰아들 죽은 돈으로 둘째 아들 장가 보내면서 죄책감도 안 느끼세요. 나 여사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이게 미쳤나? 너 그 거지 같은 놈이랑 헤어지더니 도끼만 남았구나. 오늘만 지나봐라. 내가 가진 그 집문서부터 내놓게 만들 테니까. 나 여사는 콧방귀를 뀌며 다시 하객들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박도준은 돈 챙겨서 도망갔고 유나는 이제 도간에 든 쥐라고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회자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예식 5분 전, 원래 섭외되었던 유명 아나운서 사회자가 복통을 호소하며 화장실로 사라졌습니다. 물론 도준이 미리 손을 써둔 덕분입니다. 설사약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발을 동동 구르며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사회자님 어디세요? 지금 개식 선언해야 하는데 안 나오시면 어떡해요? 그때 조명 실장이 큐 사인을 보냈습니다. 사회 좌석에 핀 조명이 탁 켜졌습니다. 텅 비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나비 넥타이를 메고 머리에 포마드를 잔뜩 바른 남자. 박도준이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100배는 더 느끼하고 1000배는 더 비장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 하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거룩하고도 찝찝한 예식의 사회를 맡은 대한민국 최고의 이슈 메이커 박도준입니다. 나 여사가 하객석 맨 앞줄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도준과 눈이 마주치자 도준이 윙크를 날렸습니다. 나 여사가 입만 벙긋거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 내가 왜 거기서 나와? 하지만 이미 마이크는 켜졌고 스피커는 빵빵했습니다. 도준의 목소리가 장내를 장악했습니다. 자, 진정하시고요, 혼주님. 너무 좋아서 기립박수를 치시는데 앉아 계세요. 혈압 오르십니다. 하객들은 나 여사가 반가워서 일어난 줄 알고 박수를 쳤습니다. 나 여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주저앉았습니다. 지금 당장 끌어내리고 싶었지만 보는 눈이 너무 많았습니다. 일단 참자. 식이 끝나고 죽여버리면 된다. 나 여사는 부들부들 떨며 참았습니다. 도준의 진행은 거침없었습니다. 오늘의 신랑 박철수 군. 형의 보험금으로 산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입장하고 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객들은 보험금이라는 말에 웅성거렸지만 도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려한 꽃장식. 이것도 다 형의 목숨값이죠. 정말 형제애가 눈물겹지 않습니까? 형은 죽어서 돈을 남기고 동생은 그 돈으로 장가를 가고 이것이야말로 창조 경제 아닙니까?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신랑은 입장하다 말고 멈칫했고 신부는 이게 무슨 소리냐며 신랑을 쳐다보았습니다. 나 여사가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마이크 꺼. 저 미친놈 당장 끌어내. 경호원들이 사회 좌석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준은 잽싸게 다음 순서로 넘어갔습니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경호원 형님들도 잠시 멈추시고 스크린을 봐주십시오. 오늘 결혼식을 위해 제가 특별히 준비한 축하 영상이 있습니다. 식장 정면에 대형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신랑 신부의 연애 시절 사진이 나올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것은 흔들리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낯선 남자의 술 취한 얼굴이었습니다. 치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김 기사의 목소리가 호텔 스피커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모님이 시켰어요. 브레이크 오일 빼라고. 아들 죽으면 보험금 나온다고.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그리고 이어진 김 기사의 결정적인 한마디. 나 여사가 그랬어. 큰 놈은 멍청해서 사업 말아먹으니까 차라리 죽어서 돈 남기는 게 효도하는 거라고.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하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저게 무슨 소리야. 자기 아들을 죽였다고. 신부는 부케를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신랑 박철수는 사색이 되어 주저앉았습니다. 나 여사는 비틀거리며 단상 위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끄라고. 저거 다 조작이야. 가짜야. 그녀는 스크린을 향해 핸드백을 던지며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이 바뀌고 도준이 등장했습니다. 영상 속이 아닌 실제 사회자석에 선 도준이 마이크를 잡고 나 여사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여러분? 저 여자가 바로 아들을 죽여서 번 돈으로 며느리를 핍박하고 오늘 이 결혼식을 올린 살인 청부업자 나 여사입니다. 도준의 목소리는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아셨죠? 사람 목숨도 사랑도 다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으셨죠? 하지만 천만에요. 당신이 산 건 행복이 아니라 감옥행 티켓입니다. 그때 식장 문이 활짝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나영자 씨, 당신을 존속 살해, 교사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나 여사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금사로 수놓은 한복 소매 위로 차가운 쇠붙이가 채워졌습니다. 나 여사는 바둥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변호사 불러. 내 돈이면 너네 다 자를 수 있어. 끝까지 돈 타령이었습니다. 유나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끌려가는 나 여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나 여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니 나영자 씨, 변호사는 필요 없을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로펌을 사서 당신을 영원히 감옥에서 못 나오게 만들 거니까요. 돈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유나의 서늘한 복수 선언이었습니다. 나 여사는 분에 못 이겨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냉정하게 그녀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신랑은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고 신부는 웨딩드레스 자락을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야 박철수, 너네 집안 콩가루인 줄은 알았지만 살인자 집안인 줄은 몰랐다. 이 결혼 무효야.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각오해. 신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객들도 하나둘씩 혀를 차며 자리를 떴습니다. 어휴, 밥맛 떨어진다. 축의금 돌려달라고 해야 하나. 순식간에 화려했던 결혼식장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꽃장식은 짓밟혔고 뷔페 음식은 식어갔습니다. 텅 빈 식장에는 도준과 유나만 남았습니다. 도준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휴, 힘들다. 내 인생 200건의 사회 중에서 가장 빡센 결혼식이었습니다. 유나가 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묘했습니다. 슬픈 것 같기도 하고 후련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끝났네요.
진짜로. 네. 끝났습니다. 악당은 감옥 갔고 결혼식은 파토 났고 완벽한 해피엔딩이네요. 아니 새드엔딩인가. 도준이 너스레를 떨자 유나가 피식 웃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 아니었으면 전 평생 저 여자의 그늘에서 죽은 듯이 살았을 거예요. 아니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었거나. 에이 뭐려. 저는 그냥 대본대로 읊은 것뿐입니다. 연출은 유나 씨가 다 했잖아요. 도준은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계약서였습니다. 자, 이제 계약 기간도 거의 끝났고 임무도 완수했으니 정산이나 합시다. 저 이제 백수 됐거든요. 나 여사한테 찍혀서 이 바닥에서 사회 보기는 글렀고 유나는 계약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준의 손에서 계약서를 낚아채더니 쫙쫙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조각이 눈처럼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도준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니 그걸 왜 찢어요? 내 퇴직금은 어쩌라고. 유나가 도준에게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계약서는 필요 없어요. 이제 새로운 계약을 할 거니까. 새로운 계약이라니요. 또 뭐 시키려고요? 이번엔 청와대라도 쳐들어갑니까? 유나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번엔 진짜 연애요. 가짜 말고. 도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도준에게 유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배고파요. 국밥 말고 스테이크 사줘요. 이번엔 당신 돈으로. 도준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40년 인생 중 가장 환하고 진실된 웃음이었습니다. 비싼데 50만 원 넘을 텐데. 그럼 몸으로 때우든가요. 두 사람은 폐허가 된 결혼식장을 뒤로하고 팔짱을 낀 채 걸어나갔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꺼지고 식장 안은 어둠에 잠겼지만 두 사람의 앞길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법. 100억이라는 돈이 사라진 자리에 과연 사랑만이 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감옥에 간 나 여사가 순순히 물러날까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펜트하우스 거실의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우아한 실크 가운을 입은 유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서유나입니다. 아, 기부단체라고요. 네네. 좋은 일 하시네요. 수화기 너머로 상대방은 칭찬을 늘어놓으며 기부를 종용했습니다. 남편 사망보험금과 유산 100억 원. 세상은 그녀가 비극의 여주인공답게 그 돈을 사회에 환원하고 청렴하게 살기를 기대했습니다. 유나는 픽 웃으며 와인잔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기요 선생님, 제가 그 돈을 어떻게 받았는지 아세요? 시어머니한테 머리채 잡히고 남편 죽은 거 확인 사살까지 당할 뻔하면서 목숨 걸고 번 돈이에요. 이걸 왜 남한테 줍니까? 제가 다 쓸 겁니다. 10원 한 장 안 남기고 다 쓰고 죽을 거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탁! 유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브라보. 역시 우리 사모님. 자본주의의 괴물이 다 되셨네. 아주 훌륭합니다. 도준 역시 때깔이 달라졌습니다. 구질구질하던 낡은 양복은 갖다 버리고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떴다는 최고급 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사건이 마무리되고 유나는 도준에게 물었습니다. 이 돈 어떻게 할까요? 그때 도준은 이렇게 말했지요. 기부요? 미쳤습니까? 최고의 복수가 뭔지 알아요? 그 여자 돈으로 우리가 보란 듯이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나 여사가 감옥에서 배 아파서 대굴대굴 구르게 만들어야죠. 그 말에 유나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옥탑방이 아니라
다시 펜트하우스로 돌아왔고 100억을 종잣돈 삼아 더 큰 판을 벌였습니다. 오후 2시 두 사람은 검은색 리무진을 타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서울 구치소였습니다. 나 여사를 면회하러 온 것입니다. 접견실 유리병 너머로 나 여사가 나타났습니다. 1년 사이 그녀는 폭삭 늙어 있었습니다. 윤기 흐르던 피부는 쭈글쭈글해졌고 염색을 못해 머리는 하얗게 셌습니다. 죄수번호 3840. 그것이 나 여사의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나 여사는 유나와 도준을 보자마자 유리벽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이 도둑년 놈들아, 내 돈 내놔. 그게 어떤 돈인데 너희들이 써. 내 아들 목숨값이야. 유나는 눈 하나 깜짝 않고 미리 싸온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최고급 참치 뱃살 초밥이었습니다. 물론 규정상 넣어줄 수는 없고 유리병 너머에서 보여주기만 할 작정이었습니다. 도준이 초밥 하나를 집어 유나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아 하세요 자기야. 이거 오마카세에서 포장해 온 건데 입에서 살살 녹네. 유나가 오물오물 씹으며 나 여사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거기 콩밥은 입에 맞으세요. 저는 요즘 입맛이 너무 돌아서 큰일이에요. 어제는 어머니가 그렇게 아끼시던 강남 빌딩 팔아서 백화점 쇼핑 좀 했어요. 뭐, 빌딩을 팔아? 나 여사가 뒷목을 잡았습니다. 도준이 깐족거림을 보탰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님, 둘째 아드님 철수 씨 말입니다. 이혼하고 나서 사업한다고 어머님 숨겨둔 비자금까지 다 털어먹었던데요. 지금 필리핀으로 도망갔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철수가 돈을 날려? 나 여사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가장 사랑하던 돈과 아들, 두 가지를 모두 잃었다는 소식에 나 여사는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교도관들이 달려와 그녀를 끌고 갔습니다. 도준과 유나는 그 모습을 보며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아우 속 시원해. 이게 바로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죠. 소화제네 소화제. 자, 이제 일하러 갑시다 사장님. 두 사람의 리무진은 강남의 한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1년 전 도준이 육회를 씹으며 유나를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예식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간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피닉스 웨딩홀 마이너스 돌식 및 재혼 전문.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아예 예식장을 통째로 인수해버렸습니다. 도준이 200번 넘게 사회를 보며 서름을 당했던 그곳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사모님. 도준은 거만한 포즈로 식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예전에 도준에게 식권 안 준다고 구박하던 지배인이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왔습니다. 아이고 박 대표님, 오셨습니까? 도준이 지배인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김 지배인, 오늘 뷔페 메뉴가 왜 이래? 육회 상태가 영 아니던데. 내가 뷔페 육회 감별사야. 고기 좋은 거로 안 받고? 네네. 당장 시정하겠습니다. 도준은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갑질하던 사람에게 갑질로 갚아주는 쾌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보다 더 짜릿한 건 없었습니다. 자기야, 이번 달 매출 대박이야. 요즘 이혼율이 높아서 재혼 시장이 블루오션이라니까. 근데 왜 하필 재혼 전문이야? 초혼도 받으면 되잖아. 유나가 피식 웃었습니다. 초혼들은 너무 꿈에 부풀어 있어서 피곤해. 결혼이 현실이라는 걸 한번 겪어본 사람들이 진상도 덜 부리고 돈도 잘 써. 우리처럼. 하긴. 결혼식은 환상이고 결혼 생활은 환장이니까. 그날 밤 두 사람은 예식장 옥상 정원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도준이 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빚쟁이에 쫓겨서
옥상에서 뛰어내릴까 고민했는데 인생 참 모르는 겁니다. 그러게요. 벼룩시장 조끼 입고 노숙자 연기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유나가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또 계약서였습니다. 도준이 질색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또 뭡니까? 이번엔 뭐 신체 포기 각서라도 됩니까? 아니요. 혼인신고서. 도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혼인신고서요? 진짜로? 왜요? 싫어요? 도준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니 싫은 건 아닌데. 유나 씨 돈 많잖아요. 나중에 이혼하면 재산 분할 골치 아플 텐데. 나 여사가 왜 며느리 드리는 거 싫어했는지 알잖아요. 돈 뺏길까 봐. 유나가 씩 웃으며 혼인신고서 뒤에 붙은 별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살벌하고도 현실적인 조항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1조 이혼 시 귀책 사유가 있는 쪽이 몸만 나간다. 제2조 도준이 바람 피우면 위자료 100억, 유나가 바람 피우면 위자료 10원. 제3조 서로의 비자금은 건드리지 않으며 각자의 품위 유지비는 법인 카드로 해결한다. 도준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야, 제2조는 너무 불공정 조약 아닙니까? 나는 100억이고 당신은 10원이라니. 억울하면 돈 많이 벌어오든가요? 이 예식장 집은 5대5로 해줬잖아요. 하긴, 빈털터리 노총각한테 반이나 떼어주는 사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땡큐. 도준은 망설임 없이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자, 이걸로 우린 법적인 공범이자 부부가 됐습니다. 이제 못 물러요. 유나가 도준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입을 맞췄습니다. 물릴 생각 없어요. 당신만큼 돈 냄새 잘 맡고 연기 잘하는 파트너를 어디서 구해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만큼 독하고 예쁜 물줄을 어디서 구합니까? 두 사람은 낄낄거리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돈 때문에 만났지만 이제는 돈보다 서로의 존재가 더 가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돈이 있어서 더 행복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도준이 밤하늘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나 여사님, 들리십니까? 덕분에 저희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래야 저희 사는 꼴 보고 배 아파서 벽을 긁으실 테니까요. 유나도 덩달아 소리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다음 생에는 꼭 착하게 사세요. 아, 물론 다음 생에도 제 시어머니로는 만나지 맙시다. 두 사람의 통쾌한 고함 소리가 강남의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요. 하지만 도준과 유나는 말합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순 없지만 불행은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돈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사랑이 훨씬 윤택하고 평화롭다. 이것이 바로 40살 노총각과 30살 100억 과부가 내린 결론입니다. 카메라가 멀어지며 피닉스 웨딩홀의 네온 사인이 번쩍입니다. 당신의 두 번째 출발을 응원합니다. 물론 현금 결제 환영. 그 아래서 도준과 유나는 5만 원권 지폐가 가득 든 꽃다발을 서로에게 던지며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속물적이지만 그래서 가장 솔직하고 행복한 그들만의 해피엔딩. 막은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러분도 부자 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단 도준과 유나처럼 똑똑하고 야무지게 말입니다.